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오늘 윤석열 씨 단신 이상한 뉴스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씨가 한국 방한을 마치고 11일 날 드디어 출국을 하는데요. 언론에서는 반도체 공급망에 중점 논의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거 무기 팔아먹으러 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가 유럽 국가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한 것보다 우리나라 포탄이 더 많이 들어갔대요. 지금 하나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하나랑 지금 윤석열이 아마 김승연이도 조만간 무슨 뭐 하나 터질 겁니다. 하나랑 좀 엮인 게 있어요. 근데 이거 네덜란드에서 여러분들 국빈으로 대접할 정도면요, 뭔가 있죠. 그냥 가는 건 아니죠. 예. 지금 아마 윤석열이가 또 우리가 앞으로 윤석열이가 해외 출국할 때마다 뭘 봐야 되냐면 얼마를 갖다가 바치고 오냐, 그렇죠? 얼마를 갖다가 바치고 오냐를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만약에 또 뭐 해외 영업사원 1호라고 하면서 7조 투자받고 105조 쓰고 오는 이런 파산 직전의 대통령, 이런 영업직 사원은 잘려야 되는 거죠. 하여튼 한국 방한을 마치고 다시 출국한다. 그 다음에 제가 어제 윤석열 씨가 재벌들 기업 총수들을 내세우고 부산의 중국 깡통시장에 가갖고 떡볶이를 처먹었는데, 근데 하나 물어봅시다. 떡볶이 처먹든지 말든지, 죄송합니다. 대통령이죠. 처먹는다는 거는 제가 좀 죄송할게요. 저도 살아야 되니까. 드셨는데, 윤석열이가 입에다가 달고 사는 게 뭐냐면, 시장경제, 자유경제, 그쵸? 시장경제, 자유경제, 이런 말을 입에다 달고 사는데, 부산 민심이 이상하다 그래갖고 여러분들 재벌 총수들 데리고 가갖고 시장에 가갖고 떡볶이 만들고, 이거는 정경유착 아닙니까? 안 그래요? 누가 봐도 시장경제에게 자유, 시장경제 늘 외치는 인간이 재벌 총수들을 대동해갖고 부산에 가갖고 민심, 이게 무슨 정경유착이지, 이게 무슨 시장경제입니까? 말 같지도 않은 짓거리하고 앉아있어요. 욕 처먹어야 돼요, 이런 거는. 그 다음에 대통령실에서 내년 한미일 정상회의를 한국 개최를 타진한다. 이거 언제부터 한 거냐면요, 지난 8월에 윤석열이가 데이비드 캠프 간 적 있죠. 그때부터 이제 뉘앙스를 붙였어요. 이거 내년 총선용입니다. 아마 3월달 정도에 한미일 정상회담을 한국에서 하려고 그때부터 제가 얘기했었죠. 8월달에 기획한 거예요. 내년 총선에 윤석열 머릿속에는 무조건 총선 승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미일 정상회담 해갖고 뭔가 윤석열이가 이 한미일 3국 관계를,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겠다, 뭐 이런, 제가 요때를 조심해야 됩니다.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대한민국에서 할 때 그 전에가 위험한 거예요. 그 전에 북한의 도발이 유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안보의 위기를 느낄 때 윤석열이가 미국의 바이든과 일본의 조시다를 데리고 와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면 극도의 안정감이 보이겠죠. 나는 이런 걸 왜 상상을 하지? 그럴싸하지 않아요? 그냥 한미일 정상회담 하는 것보다 정상회담 직전에 북한이 뭔가 움직임이 있고, 그랬을 때 국민들이 안보의 불안을 느낄 때 미국의 바이든이 날라오는 거죠. 이런 공작을 펼칠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이 우리나라에 잡혀 있을 때 남북 문제에 신경을 써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 바이든, 조시다, 제가 세 명이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내년 이후에 못 볼 사람들입니다. 바이든은 내년 11월 이후는 도람프한테 날아갈 가능성이 많아요. 조시다는 지금 거의 지지율이 안 나오기 때문에 총내각 사태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내년 총선 이후에 윤석열도 볼 수 없을 수도 있죠. 사실상 내년 3월에 이들이 만난다 그러면
마지막 만찬이 되는 것이죠. 내년 이후에 그 누구도 볼 수 없었다. 얘네 셋이 모이는 일은 내년 3월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마지막 정상회담. 그렇죠? 마지막 정상회담이죠. 왜 여기저기서 얘네들이 북풍몰이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냐면, 감사원이 오늘 이례적으로 문재인 정부 때 발생했었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최종 감사 결과를 문재인 정부가 누락시켰다. 사실상 월북몰이를 했다. 이렇게 하면서 감사원이 정치에 개입을 했어요. 북풍몰이를 시작하는 겁니다. 북한에 대한 적대감을 높이고 문재인 정부를 좌파 정부라고 규정 지은 다음에 북한에 도발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강력하게 응징한다. 이런 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윤석열의 외교 문제가 많죠. 제가 윤석열이 제가 늘 얘기하지만 미국을 적대시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전 세계의 최고의 군사 강대국, 그리고 달러 패권을 갖고 있는 미국을 우리가 완전히 적대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 그러면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정치를 해야 되는데, 윤석열이가 비판받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미일 삼각동맹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미국의 국익을 챙기는 한국의 대통령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 미국의 국익을 우선으로 하냐고요. 어떻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일본의 조시다의 국익을 우선으로 할 수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파면당해야 되는 겁니다. 미국은 말은 한미동맹이지만 빼먹고 있는 거예요. 응? 나중에 빼먹을 거 없으면 가차없이 버리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왜 일본에게 식민지 지배를 당했는데요. 미국이 용인해서 식민지 지배를 받았잖아요. 왜 역사를 다시 한번 깨우치지 못합니까?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어떤 짓거리를 또 하냐. 제가 환경부에서 제2의 4대강,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습니다. 이것들 가만히 있을 인간들이 아니다. 4대강 시즌2를 지금 꿈꾸고 있어요. 윤석열 정부가 댐 10개를 짓는 데고요. 치수 패러다임의 전환이다라고 해서 내년에 10개의 신규 댐 건설 또는 리모델링을 추진하겠다. 하천을 또 파헤치고 제2의 얘네들은 정권을 잡으면, 그래서 이명박 시즌2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국정원을 동원하고 방송을 장악하고. 그렇죠? 예전부터 제가 이 감지가 있었다라고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죠. 근데 이런 땅 건설 이런 게 여러분들 뚝딱 해갖고 내년부터 땅 건설합니다. 그래서 땅을 건설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진짜 지면 선거용입니다. 선거용. 왜 그러냐면 댐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갖고 장기적인 프로젝트입니다. 댐 건설 같은 거는. 근데 갑자기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가주도 대규모 댐 건설 중단을 선언을 했었어요. 이걸 5년 만에 뒤집은 거예요. 응? 이게 나쁜 놈들이에요. 또 어떤 놈들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거 왜 할 것 같아요? 왜 또 댐 건설한다고 그럴 것 같아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니까 토건족들이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렇죠?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니까 토건족들이 부도 직전이라고 여기저기서 아우성거리니까 국가의 세금을 갖다 바치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가시죠? 토건족들 지금 아파트 분양 안 되고 지금 여기저기서 난리가 났잖아요. 우회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응? 최소한 국가 댐 사업은 조 단위가 들어가니까. 국민들 복지 예산을 줄여가면서 이런 짓거리 하는 거예요. 지금 진짜로 여러분들 내년 총선 이후에는 윤석열은 식물뿐만 아니라 사실상 제가 보면 하야해야 되는 분위기가 갈 것 같아요. 이상한 기사들이 많이 나와요. 좀. 제가 여러분들 저번에 이런 얘기했죠. 조중동이 이상하다. 그렇죠? 조중동의 논조가 이상하다.
박근혜 정권의 몰락의 시작은 사실상 조선과 그 당시에 조선일보와 누구였죠? 그 다음에 우병우의 싸움에서 우병우가 사실상 힘으로 찍어 누르면서 사실상 조선일보가 박근혜 정부를 버렸거든요. 여러분들 보세요. 조선일보가 이런 논조를 쓴다는 거는 사실상 조선일보도 윤석열 정부를 포기한 거예요. 뭐냐? 여러분들 보십시오 한번. 어디 갔지? 잠깐만요. 이건가? 어디 갔지? 조선일보에서 아씨 이거 뭐라고 여러분들 기사가 나왔냐면 왜 하필 김홍일인가? 굉장히 이례적인 기사거든요. 조선일보에서 웬만하면 이렇게 기사 안 쓰잖아요. 김홍일을 왜 하필 김홍일을 임명했냐? 여기 있다.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오늘자예요, 오늘자. 오늘자 기사 한번 보세요. 오늘자예요. 조선일보. 방통위원장까지 검사 출신 꼭 이렇게 해야 하나? 그쵸? 아니, 방통위원장까지 검사 출신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윤석열 대통령이 6일 막 하면서 검사 출신 방통위원장 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하면서 이거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얘네들이 뭐냐면 이렇게 나가다가는 그러니까 언론 환경이 예전같이 방통위원장 하나 갖고 때려잡는다 그래갖고 언론 지형이나 그러니까 윤석열이 너가 지금 해야 될 것은 국정 기조의 변화다야. 응? 지금 윤석열이 네가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거는 국정 기조의 변화인데 너는 딴짓거리 한다는 거야. 입으로는 국민들이 무조건 옳다고 얘기하면서 국민의힘에서도 에서조차 반대하고 있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거는 굉장히 이미 대한민국의 기득권 카르텔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여태까지 여러분들 재벌과 조중동이 언론에서 지원 사격해주고 조선은 예전과 다르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권력을 죽일 수도 있고 권력을 만들 수도 있는 사실상 우리가 적폐 중에 적폐의 최정점에 있다. 기득권 카르텔 중에서 가장 위에 있는 정점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꼭 이렇게 해야 되겠냐. 이거는 굉장히. 그리고 여러분들 조선일보에서 이런 기사가 나와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일파만파 이런 기사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 부인 무게 느끼고 있나? 김건희 자중하라는 거죠. 너 대통령 부인이라는 무게감은 느끼고 있냐? 이거예요. 코바나 컨텐츠에서 명품 쳐받아가면서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반환 선물 창고가 있다는 이런 말을 하냐? 이거는 민주당이 국조해야 돼요. 분명히 대통령실에서 선물 반환 창고가 있다라고 분명히 지네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럼 그 창고 실제적으로 보자. 그쵸? 그 창고 보자. 응? 저는 어제 한동훈이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한동훈이가 국민의힘 어제 의총에 참석한 다음에 기자들과 백브리핑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자들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 알고 있냐? 그러니까 언론에서 보도가 되지 않아서 잘 모른대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윤석열과 한동훈은 한 몸이구나. 왜? 예전에 윤석열이가 얘기하는 언론은요. 이 조중동, KBS, MBC의 공중파 요 외에는 언론이라고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서울의 소리에서 방송했다라고 해서 한동훈이가 언론에서 보도하지 않아서 모른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쵸? 참 건방이 그냥 그 말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런 서울의 소리나 이런 인터넷 매체를 언론으로 보지 않는 거죠. 그리고 한동훈이 그렇게 이것저것 다 나대면서 김건희 문제는 모릅니다. 응?
그 다음에 인요한 얘기 좀 할게요. 인요한이가 여러분들 이제 혁신이가 사실상 조기 선언을 했어요. 김기현이와 윤석열이가 오찬을 가진 다음에 혁신이가 종료를 선언했는데 인요한이가 맨 먼저 대통령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김기현이한테 정치의 험난함을 알 수 있는 기회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혁신이 실패다. 환자가 치료를 거부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환자가 치료를 거부했다. 저는 반대로 얘기해 주고 싶어요. 인요한이는 환자가 누군지조차 파악을 못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환자는 윤석열이었어요. 윤석열을 치료해야 되는데 엄한 사람을 치료하려고 하니까 치료가 제대로 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인요한이가 그러니까 국힘당의 가장 중요한 혁신은 당청 관계의 수평적인 관계였어요. 지금 여태까지 용산에서 찍어 누르는 대로 김기현이나 이런 바지 행세를 하면서 사실상 용산의 이중대 역할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윤핵관과 비핵관이 나눠지면서 사실상 국민의힘이 사실상 엄청난 개파 갈등을 겪고 있었잖아요. 이 혁신의 실패가 아니라 이 혁신의 어디서 가장 아픈 부위가 어딘지를 모르는 거죠. 가장 썩어서 골마 터지고 있는 거는 윤석열의 용화대였는데도 불구하고 인요한이는 대통령에게는 절대 나라님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인요한이는 그 환자가 가장 아픈데 나라님이기 때문에 수술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엄한 환자들 잡고 수술하려고 하니까 나 안 아파 이 새끼야, 저 새끼가 진짜 도라이야, 이게 된 거예요. 쉽죠? 응? 인요한이가 메스를 들고 지금 수술해야 됩니다, 아픈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랬더니 야 이 새끼야, 나보다 저기 도라이 새끼가 저기 용산에 있는 새끼가 저 진짜 저거 내일 모레 당장 꼴딱꼴딱 하는 새끼야, 저 새끼부터 가서 치료해. 그랬더니 아, 저 사람은 나라님이니까 치료를 할 수 없어요 제가. 그래서 야 이 새끼야, 나 안 아파, 이게 된 거예요. 응? 나 안 아파. 저 새끼는 지금 숨 넘어가는 새끼로부터 치료를 해야 되는데 안 아픈 사람 치료하려다가 당연히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죠. 이 환자들은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이 보이는데.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결국은 빈손으로 인요한이가 퇴장을 했죠. 인요한이의 퇴장은 결국은 윤석열의 백기투항이에요. 누가 봐도 인요한이는 김한길과 윤석열이 꽂았죠. 그렇죠? 어제 김기현이가 윤석열 앞에서, 그리고 인요한이 앞에서 혁신의 의지를 믿어달라. 사실상 이제 인요한이가 백기투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그만하십시오, 이제 뭐 좆됐습니다, 뭐 이런 건데,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인 심층분석.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퍼뜨려 주셔야 돼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심층 분석한 건데, 이제 김건희 특검법이 여러분들 사실상 민주당은 12월 8일 내일 올리려고 하지만 아마 이게 제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여야가 12월 20일과 12월 28일 날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를 했어요. 그쵸? 왜 20일과 28일 날 양일에 본회의를 열기로 했냐면, 국민의힘도 패스트 트랙을 타고 온 거는 저지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12월 20일에는 예산안을 통과하기 위해서, 그쵸? 지금 국힘당이 급한 건 내년 예산안이잖아요. 쟤네들 뭐 특수활동비나 업무 추진비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국힘당은 어떻게 해서든지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의 힘이 뭐냐면, 니들 예산안 협의 안 하면 우리가 단독으로 수정안 내서 통과시켜버린다? 그러면 검찰의 특수활동비는 한마디로 빵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민주당이 검찰의 특수활동비 싹 전액 삭감해갖고 올려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힘당이 발을 동동 굴려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예산안을 수정안을 처리하려고 하니까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나겠다 라고 해서 20일 날은 예산안에 대해서 본회의를 열고 28일 날은 뭐냐, 여러분들 알다시피 패스트트랙을 타고 온 50억 대장동 특검과 김건희 특검이 22일 날 본회의에 회부됩니다. 그렇죠? 22일 날 본회의에 회부가 딱 되죠. 그러면 이제 사실상 표결이 남은 거예요. 제가 여기서부터 이제 풀어봤더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민주당은 꽃놀이패예요. 지금 왜 윤석열이가 윤핵관도 내치지 못하고 이해가 가지 않죠. 검찰을 동원해서 캐비넷을 열 수도 있고 국정원을 동원해서, 왜 장제원이가 얼마나 흠이 많습니까? 아들부터 해갖고 사학 집안이거든요. 사학 재단을 갖고 있고 아들이 있고 한 곳에서. 근데 윤석열의 에클레스근을 또 누가 쥐고 있냐? 장제원이가 쥐고 있어요. 윤석열이의 가장 위험한 연결고리가 어디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경선 때예요. 그쵸? 윤석열이가 무슨 돈으로 경선을 치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윤석열이는 대통령,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되는 순간 당에 돈을 쓸 수 있지만, 윤석열이가 경선 후보일 때 당에 돈도 못 쓰면서 무슨 돈으로 자기가 경선을 치렀겠냐고요. 응? 그러니까 장제원이도 저렇게 뭐 나 나가라고? 지금 제가 위원장입니다. 제가 지금 삼선의 윤핵관입니다. 나를 나가라고요? 야, 버스 불러 씨발. 그래갖고 받아버린 거예요. 나 건드리면 가만 안 두겠다.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윤석열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 2년 차에, 여러분들 집권 2년 차에 가장 힘이 셀 때예요. 그러면 사실상 장제원이나 얘네들이 겁을 먹을 수 있죠. 그리고 영남 중진들도 야, 대통령의 뜻이고 그런데 지금은 좀 말을 들어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데, 왜 권난동 쌩, 장제원 쌩, 김기현 울산 갈 겁니다. 죽어도 양보 안 하잖아. 왜 그러지 알아요? 김건희 특검이 걸려 있어서 그래요. 이게 핵심입니다. 윤석열이가 힘으로 찍어 누르지 못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윤석열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윤핵관 날리고 영남의 중진 물갈이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게 권력이에요, 여러분. 근데 왜 그러냐? 민주당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윤석열이가 지금 머리가 아프냐면, 왜 사실상 인요한이 너 철수해. 저 이제 됐습니까? 그냥 김기현이 살려놓고 간 거야. 사실상 인요한이의 출범에 가장 혜택을 본 건 김기현이죠. 김기현이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여기저기서 김기현이 물러나가라는 소리가 있었지만, 인요한이가 혁신이가 내려오면서 사실상 시간을 좀 지켜보자가 됐고, 인요한이 때문에 사실상 김기현이는 시간을 벌었고, 오히려 선대본부 선대본부 만들고 공천심사위 만들고 이제 인요한이 체제로 갈 수밖에 없어요. 윤석열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가 했더니 핵심부터 얘기할게요. 민주당이 여러분들 특검을 올렸어요. 잘 봐요. 김건희 특검을 올렸습니다. 윤석열이 받아요, 못 받아요? 윤석열이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대통령이 권력자인데 절대 못 받아요. 받으면 이혼이 아니라 잘 받아요. 특검을 올렸어요. 100% 거부권으로 행사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민주당은 거부권으로 행사해도 땡킵니다. 윤석열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 민주당이 재상정했을 때 국힘당에서 이거는 몰라요. 반란표가 예상된대요. 대박이죠. 거부권을 행사해봤자 민주당과 야당이 다 합치면 180석이 넘어요. 180석이 넘는데 내년 총선을 앞둔 국민의힘 의원들이 20명만 반란표를 내버리면 김건희 특검이 통과가 되는 거예요. 이걸 가장 두려워해갖고
한마디로 윤핵관이 나를 쳤어? 예전 바른미래당 반란표 같이 김건희 특검 찬성해줘 버리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김기현을 못 친 겁니다. 그쵸? 제2땐 무구명 투표거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김기현 당대표를 날리려고 그랬더니 김기현 당대표가 쌩 까면서 나가는 순간, 비대위로 전환하는 순간 김기현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래서 민주당은 꽃놀이 팬 거예요. 저는 김건희 특검을,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봐요. 민주당이 특검을 올렸어. 윤석열이 못 받는다. 이거는 정치적 사건이다. 내년 총선을 앞둔 공작이다. 이렇게 해갖고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했어? 땡큐야. 지가족 감싸기, 언론 플레이 막 하고. 조중동도 요즘 어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건희 특검의 여론만 보고 있어요 지금. 근데 김건희 특검의 여론이 60%가 넘어요. 그럼 내년 수도권에서 총선을 치러야 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야, 이래갖고 우리 총선 치를 수 있겠어? 김건희 특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요? 민주당이 재상정했을 때 20표만 반란표가 나오면, 만약에 김건희 특검이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되면 어떻게 되죠? 윤석열은 멘붕이죠. 그쵸? 윤석열은 멘붕인 거예요. 왜? 언제든지 윤핵관이나 국민의힘의 비핵관들이 민주당과 손만 잡으면 200석 이상을 날릴 수 있다는 건 윤석열 탄핵도 가능하다는 거죠. 제가 오늘 심층 분석을 하면서 윤석열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이거구나. 왜 인요한 일을 통해서 영남의 중진들을 치고 윤핵관을 불출마를 시키고 자기 검사 출신들을 심으려고 그랬는데, 왜 윤핵관들은 눈도 하나 깜짝하지 않고 윤석열의 저런 압박에 아예 무시해버렸잖아요. 아예 무시해버렸잖아요. 왜 그런가 했더니, 너 그러다가 특검 통과된다야. 그쵸? 이게 민주당에서는 너무너무 좋은 패죠.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민주당이 과반 이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검법을 단독으로 표결해서 통과시켰어요. 첫 번째 표결할 때 국힘당은 참석 안 할 겁니다. 그쵸? 다 퇴장을 하든지. 민주당이 통과시켰어요. 그러면 국민의힘 중에서 이번 특검 받아야 된다라는 의견이 100%, 50%는 갖고 있어요 지금. 그럼 이 사람들은 예의주시할 거 아니에요? 윤석열이 어떻게 나오나.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순간 다시 국회로 돌아오죠. 민주당이 재상정을 해요. 그때 국힘당이 만약에 반란표가 나오면요, 만약에 국힘당이 그때 반란표가 안 나오고 사실상 특검을 거부하게 되면 국힘당과 윤석열은 한패가 돼요. 그러면 국민 여론 60%가 김건희 특검을 찬성을 했는데, 특히 이번 명품백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대통령이라는 부인이, 지가 대통령년이라 그래도 어떻게 저렇게 얼마나 많이 쳐받았으면 명품백 창고. 이번에 대통령실에서 변명도 굉장히 아마추어적이죠. 반환 창고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윤석열은 거부권을 행사해도 문제예요. 거부권을 행사했다가 비핵관도 점점 내년 총선을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윤석열의 지금 반기를 두는 분위기고, 조중동도 특검 받아야 된다는 뉘앙스잖아요. 그쵸? 재투표해갖고 재상정해갖고 200석 이상으로 통과되면 특검은 통과되는 겁니다. 응? 그래서 민주당은 시간이 민주당 편이에요. 이때 아마 28일 날 본회의에서 난리가 나겠죠. 김건희 특검 통과. 난리가 날 때 제가 보면 연말에 한동훈이가 국힘당에 입당해서 이 김건희 특검 사건을 덮으려고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27일까지 이준석이가 기다린다 그랬잖아요. 응? 27일까지 이준석이가 기다린다 그랬고, 한동훈이가 지금 사실상 몸을 풀고 있는 상태라서 제가 보면 1월 초나 연말에,
그렇죠? 1월 초나 연말에 한동훈이가 이준석 신당과 김건희 특검을 덮기 위해서라도 한동훈이가 국힘당의 선대본부장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아. 제가 보면요. 여러분들 민주당이 절대 불리하지가 않죠. 그렇죠? 절대 불리하지가 않잖아요. 누가 봐도 민주당은 윤석열이 외통수에 걸린 거예요. 윤석열이가 외통수에 걸린 겁니다. 거부권을 행사하다가 민주당이 재상정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 윤석열이가 1차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때는 윤석열이가 김건희를 감싸는 거지만 민주당이 재상정을 했을 때 국힘당이 20표를 던져주지 않으면 국힘당과 윤석열이가 한패가 되는 거죠. 그렇죠? 사람들이 볼 때는 김건희 특검이 통과됐는데 윤석열이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윤석열이가 김건희 지 와이프니까 지 식구 감싸기가 되는 거지만 재상정을 했을 때 국힘당이 반대를 해버리면 김건희 보호를 국힘당이 했다 라고 하면 당연히 국민의힘도 한패가 되는 것이죠. 국힘당 퇴장하면 국힘당은 방해한 거죠. 그럼 국힘당이 김건희 특검 막았다가 되는 거죠. 3분의 2. 처음에 특검이 올라갔을 때 150표 반. 근데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는 3분의 2. 처음에 할 때는 제재역 의원의 과반수. 그러니까 민주당이 뭐 300석 기준으로 했을 때 150표 이상만 나오면 되니까 특검은 통과될 수밖에 없고, 근데 윤석열이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민주당이 재상정했을 때는 제적 의원의 3분의 2. 이거 민주당이 28일 정도 되면 이제 완전한, 저는 여러분들 솔직히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민주당이 재상정했을 때 국힘당에서 100% 반란표 나옵니다. 그쵸? 100%입니다 이거. 그걸 막기 위해서 저렇게 어떻게든지 반란표 줄이려고. 그쵸? 그래갖고 김기현한테도 그냥 가십시오 이제. 뭘 그 인유한이는 뭐 제가 시키는 것도 못하고 그냥 가십시오. 뭐 장제원이나 뭐 이제는 그런 거 없었던 일을 해주십시오 이거예요. 응? 왜 안 그랬으면 여러분들 이것들 봐라 이게 되거든요. 이것들 봐라. 뭐 반항하는 거야 너희들? 그러면서 뭐 얼마든지 캐비넷을 까든지 뭔가를 할 수 있는데, 김기현 체제로 간다는 거는 현재 이제 윤석열이가 윤핵관에게 백기투항한 거야. 결국은 김건희 특검 때문에. 응? 그렇잖아요. 김건희 특검에 만약에 여러분들 윤핵관 다 날려봐요. 걔네들이 20명 못 모을 것 같아요? 걔네들이 20명 못 모을 것 같냐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김건희 특검 거부하는 순간 내년 총선은요, 윤석열 심판론이 더 크게 퍼져요. 그래서 거부권을 함부로도 행사하지 못할 거예요. 지금 수도권에서 윤석열 와이프 김건희 지금 경제 파괴 뭐 이것저것 해갖고 윤석열의 부정평가가 거의 70%, 뭐 20대에서는 80%까지 윤석열의 부정평가가 올라가 있고, 이런 와중에 결국 내년 총선은 윤석열 정부 심판론, 경제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건데, 걷다가 지 부인 누가 봐도 좋지 못해도 주가 조작했다라 그러면서 특검까지 올라갔는데, 이거를 거부하는 순간 쟤 안 되겠다. 심판론이 덮어지고 지지율은 급락하게 되죠. 그냥 요단강 건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보면 윤석열이가 만약에 특검을 거부하는 순간 결국 윤석열 지지율은 20%대로 떨어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년 총선은 윤석열이 보이지 않는 선거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이를 등판시키려는 거예요. 한동훈이를 등판시켜갖고, 여러분들 봐봐요. 정치가 굉장히 프레임 싸움이에요. 쟤네들이 한동훈이를 등판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게 잘 안 될 겁니다. 저는 쟤네들이 어떤 식으로 내년 총선 치려는지, 한동훈이를 등판시키는 순간 이재명 심판론을 만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재명, 한동훈, 미래 권력, 보수의 차기 대선 후보 1등 한동훈과 여태까지 이재명을 수사했던 법무부 장관 한동훈, 그쵸?
그래서 한동훈이를 등판시키는 순간 윤석열 심판론에서 이재명 심판론으로 사실상 프레임을 전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게 되지 않아요. 그렇죠? 누가 봐도 경제 파탄의 책임은 이재명이 아니라 윤석열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내년 조중동의 지원 사격, 그래서 언론을 장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윤석열 심판이라는 내년 총선의 프레임에서 조중동과 KBS 공영방송을 장악한 다음에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띄우고 저런 당대표 야당의 발목 잡기 이런 걸로 이재명 심판론으로 어떻게든지 프레임을 전환을 해서 내년 총선을 이끌어 가고 싶어 하는 게 바로 윤석열이죠. 근데 그게 됩니까? 안 되죠. 윤석열의 부정평가가 너무 높아요. 윤석열의 부정평가가 너무 높아요. 여러분들, 제가 여태까지 맞춰지지 않는 퍼즐이었어요. 왜 윤석열은 충분히 찍어 누를 수 있는데 왜 저렇게 윤핵관에게 질질 끌려다니고 김기현 그냥 압력 넣어갖고 당대표 날려버리면 되는데 왜 저렇게 인류한이를 대신 내려보내갖고 그냥 자기의 대리인으로 차도살인을 하려고 했냐. 근데 그것마저도 왜 실패했냐. 김건희 특검이 걸려 있어서 그랬던 거예요. 김건희 특검이 걸려 있다 보니까 윤석열은 국민의힘에서 반란표가 나오는 게 가장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럼 개망신이죠. 사실상 윤석열 탄핵입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150 과반으로 통과시켰는데 재상정했을 때 200석 이상이 필요한데 민주진영, 정의당도 김건희 특검에 찬성을 하니까 민주진영의 총 표를 했더니 181표가 나왔는데 김건희 특검을 재상정했더니 200표 이상이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그건 윤석열 탄핵과 똑같은 겁니다. 그쵸? 완전 윤석열 탄핵과 똑같은 효과예요. 국힘당이 윤석열을 버린 거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이재명 당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될 때 어땠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런 절망감에 빠져 있었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우리가 개탄했죠. 국힘당도 이를 정치는요 다 똑같습니다. 특히 여야 할 것 없이 자기 배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김건희 탄핵 막을 만한 마음이 없어요. 저 사람들은 내년 총선이 중요한데 김건희 특검법을 받아들이고 공정하고 성역 없는 수사라고 늘 떠들던 윤석열이었는데 윤석열의 가장 트레이드 마크였던 성역 없는 수사, 정의, 상식 이런 게 모조리 무너져 버리는데 당연히 내년에는 윤석열과 국민의힘 심판선거가 될 게 뻔한데 쟤네들이 특검을 반대하겠냐고요. 저는 28일이 참 기대됩니다. 그 다음에 28일이 거부를 할 것이냐. 저는 내년 연말이, 올 연말이 정말 기대되는 게 거부해도 외통수, 통과시켜도 외통수. 윤석열의 선택 외통수입니다. 그쵸? 아니 28일은 저는 별로 기대 안 하고 그 이후에 윤석열이가 우리 통과되는 건 100%잖아요. 민주당이 다수 의석이니까. 그 이후에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 받아들일 것이냐, 그게 첫째고,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할 때 민주당이 재상정했을 때 국민의힘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계속 내년 연초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재상정했는데 통과되는 순간 윤석열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국힘당은 국힘당 안에서도 이제 윤석열을 버렸구나. 이제 각자 도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구나. 아마 이재일 변호사님 3일 안에 그 거부권 행사를 하든가 해야 되지 않나요? 제가 알기론 국회에서 통과되면 대통령이 그거를 3일인가? 그거 정확히 모르겠어요. 3일인가 뭔가 통과를 시키든지 어떻게 해야 될 겁니다. 그래갖고 아마 재상정되면 민주당은 재상정돼도 국힘 15일 이내에요? 15일? 15일이면 내년 1월까지 다 가네요. 그쵸? 그쵸? 내년 15일까지면 28일이면 내년 13일 날 안에 거부권 행사하면 또 민주당이 다시 재상정하고
내년 1월 달은 그냥 올 연말부터 내년 1월은 그냥 김건희 특검으로. 그러면 이제 김건희 특검이 만약에 통과되면 특검을 꾸리는데 한 2달 걸리거든요. 그럼 딱 3월에 첫 수사가 시작되고 증인 소환하고. 근데 이거는 어떤 수사의 결과보다도 김건희 특검이 통과됐다는 데 굉장한 의의가 있겠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윤 씨는 걱정도 안 합니다. 너가 윤석열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민주당의 꽃놀이패, 그렇죠? 김건희의 사법 리스크만큼 얼마나 좋습니까? 장모는 감옥 가 있고, 와이프는 특검 받고 있고, 자기는 소주 처먹고 있고, 술 먹고 있고, 딱 개판 5분 전이죠.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장모는 감옥 가 있어, 와이프는 특검 받아,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되는 거죠. 내년 1월이 이렇게 될 때, 이제 국힘당이 이제 왜 그러냐면 저는 특검이 거부를 해도 저는 사실 통과시킬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이게 내년 1월 중순이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12월 10일부터 예비 후보자 등록이거든요. 그렇잖아요. 12월 10일부터는 예비 후보자 등록이에요. 사실상 이제 총선에 나갈 사람들이 예비 후보자 등록을 한다는 것은 이미 지역구를 정했다는 거예요. 지역구를 정했는데 우리 지역구 돌아다녔더니 민심이 휘용해. 특히 수도권에서는 윤석열 때려 죽여야 된다, 윤석열 심판해야 된다가 너무 팽배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예비 후보자들이, 야, 이래갖고는 총선 못 치르겠다. 그러면 계속 보이지 않게 어떻게 압력을 넣겠죠. 윤석열과 이제 선긋기 가야 된다. 제가 오늘 여태까지 왜 인요하니, 김기현이 쇼하나? 김기현이 저거 바지였는데 어느 순간 저렇게 김기현이가 대통령이랑 맞짱을 뜨지? 윤핵관은 어떻게 하다가 윤핵관도 윤석열의 검사들을 무서워할 만도 한데 윤핵관은 인요한이가 험지 나가든지 불출마 선언을 하라 그러니까 야 버스 불러 버스 씨발 왜 이렇게 대놓고 들이박아버리지?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응? 야 우리만 흠 있어? 박아버리니까 윤석열이가 당황한 거죠. 야 이러다가 진짜로 우리 대통령 잘못하면 특검 받겠네. 요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아마 20일 날은 예산안, 그쵸? 그 다음에 28일 날은 특검. 요렇게 두 개 여러분들 보시면 아마 민주당이 꽃놀이패를 쥐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예상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뭐가 있다고? 하여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민주당 얘기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분 좋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또 뭐가 중요한 게 있냐면 내년 총선에 이 국힘당이 정말 한동훈 원희룡의 차출이 부정적인 여론이 60%예요. 부정적인 여론이. 그러니까 지네끼리나 한동훈 막 난리치지 이미 국민들의 심판은 윤석열이나 한동훈이나 한 몸으로 보는 거예요. 왜 제가 이걸 얘기하냐면요. 한동훈과 원희룡의 내년 총선 출마를 부정적으로 본다는 게 60%거든요. 윤석열 부정평가랑 똑같아요. 그쵸? 그냥 한동훈이는 국힘당 지지자들한테만 인기가 좋은 거지 여론은 한동훈이나 윤석열을 한 몸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윤석열 지지율이나 한동훈의 부정평가나 똑같은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보시면 내년 총선은 하루가 다르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것 한동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언론에서 하도 띄워져서 한동훈이 위력적으로 보이지 국민들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한동훈이나 윤석열이랑 똑같은 걸로 보잖아요. 부정평가. 하여튼 기대가 많은 내년이다. 그리고 올 연말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오늘 더불어민주당 제가 오늘 중앙위가 열린다고 했었죠. 오늘 중앙위에서 당원 개정 투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다 아셨을 거예요. 이 중앙위가 총 605명 정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 어제 제가 분석한 게 딱 맞죠? 어제 분석한 게 딱 맞죠? 뭐냐면 지금 친명 60명, 만약에 180명이라고 했을 때 친명 60명, 중간지대 60명, 그 다음에 비명 60명이다. 좀 전에 그 이재명 당대표가 법원에서 영장 기각되기 전까지만 해도 이 중간지대에 있던 사람들이 비명 쪽으로 많이 기울었었는데, 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이 비명에서 빠져나와서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60명이다. 왜 이거를 보면 알 수 있냐면, 이번에 혁신안에서 대의원제 축소 방안이었죠. 자꾸 저쪽에서 대의원제 폐지라고 하는데 대의원제 축소입니다. 찬성이 67.55. 딱 여러분들 찬성이 67.55면 180명 기준으로 해갖고 120명이 찬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 총선은 이재명으로 가야 된다라는 중간지대에 지금 당대표를 흔들어서 어떻게 하냐고 하는 것이고, 지금 605명 중에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잖아요. 60대 60으로 보면 지금 중간지대에 있던 사람들은 이재명으로 내년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었고, 이재명 당대표가 거의 이제 120을 확보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중앙위가 605명인데 참석을 490명이 했습니다. 참석을 490명이 했다라는 것은 이 490명 가운데 찬성 의견을 낸 사람들이 331명, 67.5, 반대 의견을 낸 사람이 159명, 32.45. 그러니까 비명계의 파워가 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중앙위에서도. 그래서 오늘 안건이 여러분들 총 2개였어요. 하나는 대의원제의 축소. 예전에는 대의원 표 30, 대의원 반영 30, 권리당원 40, 일반 당원 5, 국민 여론 25였는데 이제는 일반 당원이라는 게 없어지고 대의원과 권리당원을 70. 근데 표의 등가성을 과거에는 아무리 우리가 많이 정당을 가입해도 점점점 대의원 16,000명이 30%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표의 등가성만 계속 올라갔어요. 막. 근데 이제 20대 1로 제한을 뒀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하면 뭐 10몇 대 1 정도 될 수도 있어요. 뭐 20대 1이 되든지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래서 민주당의 대의원은 16,000명 정도 되고 권리당원은 123만 명이에요. 그럼 16,000 곱하기 20명 해봐야 32만 표이에요. 32만 표. 그쵸? 32만 표. 근데 그 32만 표라고 해봐야 권리당원 123만 표니까 다음 전당대회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수박들을 걸러낼 수 있다. 최고위원. 거기에서 이제 이게 된 거고요. 이제 두 번째, 여태까지 하위 공직자 평가에서 하위 20%에 해당하는 의원들의 페널티를 그동안 20%로 했는데 이제는 30%로 해서 이제 신인들, 그러니까 수박들을 경선에서 날리기 쉬워진 거예요. 그렇죠? 페널티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요게 통과됐는데 그 민주당의 중앙위 뭐 대의원, 현직 의원, 그다음에 지역위원장들 이런 사람들이 다 참여를 해서 사실상 오늘 투표를 했는데 그 민주당이 3분의 2로 통과됐다.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면 지금 이거를 안 하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명계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이재명의 사당화가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이재명의 사당화가 공고히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민주당은 김은경 이거 이재명 당대표가 만든 거예요? 아니에요. 비명계도 합의했던 김은경 혁신안을 이재명 민주당은 왜 혁신안을 만들어 놓고 통과 안 시킵니까? 그렇죠? 내일부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언론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체제 공고화됐다 뭐 이렇게, 그리고 사당화
뭐 더 국권이 됐다 이런 언론 플레임을 가질 때 여러분들은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면 민주당은 김은경의 혁신안을 통과시켰을 뿐입니다. 김은경 혁신위 만들자고 했을 때 비명계 창성해 줬잖아요. 그쵸? 김은경 혁신이 만들 때 비명계가 요구해서 혁신이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무슨 이재명 체제, 왜 우리는 혁신안을 만들어 놓고 통과시키면 안 되냐고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재명 체제가 공고화된 게 아니라 김은경이 혁신안이 통과됐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제 혁신이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오늘 이 중앙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이원욱이가 올라와서 한다는 소리가 민주당이 이재명의 나치당으로 됐다라고 하니까 그 중앙위에서 진짜 막 웃고 난리가 났었대요. 어이가 없다는 식으로. 어이가 없다는 식으로 이원욱이가 올라가서 반대 토론할 때 이재명이 나치즘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가 민주당 중앙위에서 막 웃고 아유 야유 소리 듣고 그랬대요. 그 이재명이 당대표가 아무리 비명계가 반발을 해도 이거 여러분들 정당의 주인은 당연히 당원 아닙니까? 국가의 주인이 장관이에요? 아니잖아요. 왜 국가의 주인은 국민들이라고 얘기하면서 정당의 주인이 대의원입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결국 어쨌든 내년 이게 왜 지금 민주당에서 중요한 거냐면 이제 총선이 끝나면 여러분들 바로 민주당이 어떤 일이죠? 바로 전당대회입니다. 그렇죠? 총선이 바로 끝나자마자 사실상 민주당은 전당대회로 돌입해요. 전당대회가 이재명 당대표의 임기가 내년 8월까지예요. 내년 8월까지이기 때문에 바로 전당대회를 돌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총선 끝나자마자 만약에 지금 이 그 혁신안 그때 하자라고 하면 당연히 더 반발하겠죠. 내년 총선이랑 민주당 혁신안이랑 대의원들과 권리당원의 표의 등가성 조정은 전당대회용이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은 이거를 잘 처리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낙연 오늘 여러분들 정세균과 이낙연의 차이는 뭐냐면요. 정세균은 예전부터 범친문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 다 들었죠. 정세균 의장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 우리당도 같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정세균은 늘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그 전에는 행동이 마음에 안 들다가도 끝에는 선당우사의 정신을 보여줬던 게 정세균이에요. 이번 지난 대선에서도 이낙연이가 끝까지 목리를 부릴 때 정세균 총리는 이재명 당대표의 손을 들어줬고요. 그렇죠? 정세균 총리는 친노이자 범친문이라고 하죠. 범친문이라고 하면서 민주당의 분열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 확실한 어떤 카드를 갖고 있어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사실 정세균 총리에 비해서 이낙연은 세 발의 피입니다. 근데 자꾸 이낙연이가 마치 정세균 총리보다 자기가 더 위인 양 까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낙연 총리가 자꾸 뭐 김부겸 정세균과 뭐 회동할 마음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니까 정세균 전 총리가 선을 걷어요. 어떻게 보면 정세균 총리와 이낙연 전 총리도 서로의 사실상 라이벌 관계였거든요. 정세균 총리는 전북의 사실상 대통령이에요. 그렇죠? 정세균은 전북을 대표하는 정치인이고 이낙연은 자칭 전남을 대표하는 정치인이에요. 그렇죠? 이낙연과 정세균 총리가 거리두기를 나섰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상 정세균 총리가 이낙연에게 밀릴 리가 없거든요. 그러면서 이재명 당대표에게도 쓴소리를 했습니다. 비명계를 탄압하는 게 이게 민주주의냐라고 하면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낙연과는 선을 걷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제도 제가 강조를 했지만 이낙연은 친노도 아니에요. 친노에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이낙연이에요. 그렇다고 그래갖고 이낙연이 친문인가? 친문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여러분들 친낙계라는 말을 하잖아요.
왜 친낙계라는 신조어가 생겼냐면 친문 정치인들이 자기가 친낙계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해요. 그래서 친낙계라는 소리를 지네가 만든 겁니다. 그쵸? 여태까지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정치를 했던 사람들을 친노계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과 같이 정치를 했던 그 의원들이나 그런 사람들에게는 친문계 하면서 친문계에 지금은 이낙연이 이끌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낙연은 친문의 수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친낙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친낙계의 대표적인 오른팔 윤영철, 왼팔 오영환, 저기 밖에서 신경민 딱 3명이에요. 친낙계는. 친낙계는 정확히 얘기하면 3명입니다. 오른팔에 윤영찬, 왼팔에 오영환이, 그리고 원외에서 떠들고 있는 신경민이.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이재명 당대표가 참 잘해요. 뭘 잘하냐, 요즘 발언의 수위를 이낙연이가 계속 높이고 있죠. 뭐 이재명 물러나가야 된다. 그리고 오늘 이런 말을 합니다. 흥정할 생각 없다. 아니, 전 대표라는 사람이 현 대표가 만나서 이해시키고 통합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낙연, 이재명 만나서 흥정할 생각 없다. 민주당에 기대 안 한다. 전 대표가 이게 할 소리입니까? 지가 민주당 소속이면서 민주당에 기대를 안 한다 그러면 사실상 밖으로 나가겠다는 소리죠. 늦지 않게 입장 바뀔 것이다. 응? 그래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정세균 전 총리가 마음에 들지 않죠. 저도 마음에 들지 않지만 정세균은 노무현 재단의 이사장을 해요. 유시민도 노무현 재단의 이사장을 합니다. 이낙연은 노무현 재단 이사장 자격이 없는 애예요. 이해가 가시죠? 응? 친노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낙연이에요. 응? 저는 이낙연 씨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이낙연 씨가 민주당에 기대 안 한다는 것은 이재명 당대표가 사퇴 안 할 거라는 걸 전제에 두고 이낙연의 기대는 오로지 이재명 사퇴 아닙니까? 우리는 당신한테도 기대 1도 없으니까 빨리 나가라. 그쵸? 응? 허건날 당대표 선거 얼마나 남았다고 당대표 물러나라고. 지금 민주당의 여러분들, 제가 친명계 60명, 중간지대 60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부 이낙연을 욕합니다. 제가 진짜 취재를 해봤더니 과거 친노 정치인들이 특히 지금 선거 며칠 남았다고 신당 창당한다는 소리를 하고 이재명 당대표 없이 어떻게 선거 치르려고 하냐, 친노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응? 지금 대표적으로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조만간 뭐 자기가 기대 안 하고 늦지 않게 입장을 밝히겠다. 정계 은퇴 입장을 밝히십시오. 진짜 이낙연 씨는 뭐 쓸데없이 이재명 이래라 저래라 은퇴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이낙연은 정계 은퇴의 입장을 밝히는 게 최고예요. 응? 내년 총선 분위기가 여러분들 얼마나 좋냐면, 저는 솔직히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여론 분위기나. 제가 여러분들 민심 파악 잘하잖아요. 지금 충청과 심지어 강원도, 충청, 중도층, 수도권 윤석열 견제해야 된다 그러면서 50% 이상이 윤석열 심판해야 된다 그래요. 진짜로. 오늘 이해찬 대표님의 민주당이 과반이냐 180석 먹느냐가 관건이다, 내년 총선 압승을 예상한다가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저기서 여러분들 여론조사 엄청나게 돌리거든요. 강원도뿐만 아니라 국힘당이 세다는 강원도, 충청도, 수도권, 거기에 중도층이라고 스스로가 얘기하는 사람들 다 조사해보면요, 내년 선거는 윤석열 심판해야 된다가 50%가 넘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제가 그 대신 한 가지 조심하라 그랬죠. 무당층이 늘어나는 건 위험하다. 응? 무당층이 늘어나는 것은 절대 민주당이 유리한 게 아니다. 윤석열 심판론이 사실상 무당층이 흡수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절대 우리 민주진영에서는 이준석과 연대한다는 이런 개소리 하면 안 된다.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준석이나 윤석열이나 똑같은 새끼들이라고 자꾸 얘기해줘야 되고, 윤석열 정부를 만든 1등 공순이 이준석이라는 걸 반드시 각인시켜줘야 되는데, 자꾸 이준석이 윤석열과 각을 세우고 있다 그래갖고 이준석 신당이 마치 새로운 보수의 시작인 것 같이 만들면 안 된다. 응? 민주당에 올 수 있는 지지율이 이준석 신당으로 지금 빠져나가고 있다. 이준석이는 윤석열 정부를 만든, 그리고 젊은이들을 갈라치게 한 사실 지난 대선의 범죄자예요. 전 그렇게 봐요. 이제 와서 그 범죄 행위에 가담했던 이준석이가 이제 와서 저 새끼들이 진짜 나쁜 놈이야 그렇게 얘기한다 그래갖고 이준석이가 면죄부가 됩니까? 절대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안 그래요? 저는 우리 민주 진영에 자꾸 무슨 변희재를 끌어들이고 이준석이를 끌어들이고 정신들 차리세요. 이준석이가 신당 창당해갖고 20석 얻으면 민주당과 연대하겠습니까? 국힘당으로 들어가갖고 자기가 개혁한다 그러면서 거기서 왕이 되려고 하겠습니까? 이준석이의 당선 확률이 올라가고 이준석이의 신당의 의석이 늘어나면 결국은 나중에 그게 다 국민의힘의 의석이에요. 정신들 차려요 제발. 안 그래요? 민주당에서 만약에 당대표가 성매수 사건이 터졌다 그러면 정계 은퇴입니다. 이준석이 성매수 사건으로 국민의힘에서 징계받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성매수한 놈이 당대표를 하고 나가서 신당 창당하는데 민주당이 공격을 안 합니까? 응? 왜 민주당이 공격을 안 해요? 밟아놔야죠. 왜 고양이 새끼로 호랑이를 만들어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재명 당대표가 어디서 성매수 사건 터지면 정계 은퇴해요. 당대표가. 이 얘기는 허위사실도 아니잖아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 성매수다라고 해갖고 징계한 거 아니에요. 진짜 착각대로 하지 마셔라. 이준석이가 신당 창당해갖고 그 의석이 민주당에 데리고 들어올까? 천만의 말씀. 국민의힘 플러스 이준석의 신당의 의석이 결국은 국힘당의 의석이 된다는 거를 절대 잊으면 안 된다. 응? 정말 그러면 안 된다. 난 너무너무 걱정돼서 얘기하는데, 응? 이준석이를 자꾸 마치 나중에 윤석열 퇴진에 앞장서 줄 것 같이 얘기하는데 절대 그런 놈 아니다. 지가 만들어놨는데 지가 이준석을 고쳐갖고 나가려고 하지. 이준석이가 어떤 놈인데 윤석열 퇴진에 합세할 것 같습니까? 진보는 늘 순진해서 당해. 응? 이준석이가 신당 차려갖고 20석 30석 있으면 계속 원내 교섭단체로서 국힘당의 개혁을 요구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국힘당의 다음 대선을 앞두고 합치면 어떻게 할 건데? 100%예요. 이준석이가 신당 창당해갖고 순진하게 송영길 이런 사람 이준석과 연대한다. 바보 같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헛갈리게 하는 겁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송영길과 이준석이가 연대하면 이준석이가 민주주의자가 돼요? 민주화의 선봉장이 됩니까? 성공한 1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좀 말 잘하는 1배, 정치 경험 많은 1배예요. 그냥. 절대 여러분들, 저도 어쩔 때 이준석이가 요즘 말하는 거 보면 굉장히 논리정연하고 그럴싸하죠. 이준석이는 원죄가 있는 놈이에요. 지난 대선에서 20대 갈라치기 해갖고 젠더 이슈로 갈라치기 해갖고 어떻게 이재명 당대표가 20대에서 윤석열이가 더 많이 지지하게끔 했는지 아시잖아요. 선거를 나쁘게 국민 갈라치기를 이용하는 젊은 꼰대 새끼예요. 젊은 꼰대가 나타나갖고 국민 갈라치기 갖고 못된 정치를 배운 놈이에요. 그런 놈이 윤석열 비판한다 그래갖고 빨아대고 키워주고 민주진영의 유튜브라는 새끼들이 거기 출연시켜갖고 이준석 얘기를 쳐듣고 앉아있고 그게 이준석이 띄워주는 거 아니에요? 왜 출연시키는데? 왜 그런 새끼 띄워줘갖고 민주당 지지자들, 충성심이 약한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중도층이 봤을 땐 난 민주당도 싫고 국민의힘도 싫기 때문에 윤석열 신당에 기대가 찼다. 그래서 무당층이 올라가는 거예요. 응?
정말 정신 좀 차려요. 어? 여기저기서 이준석이 섭외해갖고 민주진영 유튜브로 하는 것들이 이준석이 출연시키고 민주당 전 대표라는 놈이 이준석과 손잡는다는 개소리하고 앉아있고. 아휴. 이준석이 키워줘갖고 이준석이가 나중에 이재명을 도울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이준석이가 왜 민주당을 비판하지 않는 줄 아세요? 신당 창당해갖고 민주진영 표 긁어가갖고 비례대표라도 한 석 더 쳐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준석이가 지난 대선 때 이재명을 얼마나 공격했습니까? 벌써 그걸 다 잊었어요? 제가 저번에 심층분석에서 이런 말씀 드렸죠. 이준석이가 민주당을 공격하지 않는 이유, 결국은 신당 창당은 윤석열도 싫고 이재명도 싫어하는 사람들을 모아갖고 중도층을 흡수해갖고 비례대표 한 석이라도 더 쳐먹으려고 하는데, 지금 이재명을 공격하고 민주당을 공격하는 순간 이재명 민주당의 중도층, 중도에서도 민주당을 찍으려고 그랬던 사람들의 표를 못 갖고 오니까 이준석이가 윤석열을 공격하는 것이고 이재명과 민주당을 공격하지 않는 것이다. 어? 제발 상식적으로 봐요. 박근혜 퀴즈로 정치에 입문해갖고 건국의 아버지가 이승만이고 박정희를 찬양하는 새끼들이 어떻게 우리랑 역사적 시각과 관점이 다른데 그런 놈들이 이 윤석열을 비판한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이준석은 윤석열의 복수를 하는 것이지 민주진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자기가 새로운 정치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윤석열을 대통령을 만들었던 1등 개국 공신인데 네가 나를 어떻게 이렇게 홀대하냐 라고 하면서 복수의 정치를 하는 겁니다. 젊은 놈이. 거기에 민주당이 동조한다? 민주당 힘만으로도 윤석열 탄핵시킬 수 있어요. 이준석이 같은 젊은 꼰대를 키워갖고 나중에 민주당이 결국은 등짝에 비수가 꽂히는 거예요. 이준석이가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다음 대선에서 이준석이가 한동훈이를 돕겠습니까? 이준석이가 만약에 다음 대선에서 오세훈, 한동훈 만약에 저쪽에서 누가 나온다고 싶십시오. 이준석이는 또 그쪽 대선 후보의 손을 잡고 이재명을 공격할 놈이에요. 제 말이 틀려요? 이준석이가 오세훈이의 손을 잡고 당연히 대선 투표장을 유세를 다니지 이재명의 손을 잡을까요? 근데 왜 이준석이를 띄워요? 이준석에 대항할 수 있는 민주당의 젊은이가 있어요? 없지 않아요. 안 그래요? 이준석이는 무서운 놈이에요. 저놈 때문에 젊은이들의 표가 10% 20%가 왔다 갔다 하는데 20대 30대의 표가 민주당이냐 국힘당이냐 왔다 갔다 하는 놈인데 저놈을 죽여놔야죠. 다음 대선 금방 와요. 윤석열 사실상 내년 총선 끝나면 우리가 조기 대선을 할 수도 있는데 이준석이의 체급을 키워나가고 어떻게 하려고? 저런 생각만 해도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 그렇다 그래갖고 내가 이준석을 잡기 위해서 정치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준석보다 나이가 너무 많아요. 저도 젊은 민주주의 꼰대예요. 근데 결국은 이준석이의 체급이 올라가는 순간 결국 민주당에게 진짜 그 칼날을 향하는 거예요. 정신들 차리세요. 민주당 당의 지지율이 왜 안 오르냐? 이준석 신당의 영향이 있는 겁니다. 중도층에서도 내년 윤석열 심판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자기는 정치를 잘 모르는데 민주당도 싫고 국힘당도 싫으니까 신당에다가 좀 찍어주는데 요즘 이준석이 잘하는 것 같아. 여기저기 방송에 많이 나오고 이슈를 선점하고 계속 신당 창당한다는 빌드업을 띄우면서 국힘당에게 더 어떤 견제구를 날리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이준석이가 크면 클수록 가장 피해를 입는 건 민주당이에요. 제발 정신도 차리십시다. 이준석이가 윤석열 비판한다고 해도 그 새끼가 가장 이준석이가 나쁜 놈이에요. 대선 끝난 지 얼마나 지났다고 이준석이가 지난 대선 돌면서 얼마나 이재명을 까고 민주당을 까고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에 혈안이 됐던 인간입니까? 이제 와서
윤석열 까준다고 민주당 지지자들 순진해갖고 이준석이도 우리 편으로 데리고 와요.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제가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준석이 이번 총선에서 죽여놓지 않으면 나중에는 이준석에게 구걸하는 사태가 벌어질 거예요. 그게 바로 안철수 역할을 이준석이가 하는 겁니다. 과거에 안철수를 민주진영에서 키워줬잖아요. 이런 분석 누구도 안 해줘요. 안철수를 저렇게 키워준 거는 민주진영이에요. 그쵸? 우리가 안철수를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 영입을 해서 대통령 후보까지 경선을 치르면서 안철수의 체급을 키워준 거예요. 그런 안철수가 결국 누구의 손을 들어줬습니까? 윤석열의 손을 들어줬어요. 민주진영이 늘 뒤통수 맞고 순진한 게 바로 그겁니다. 윤석열이 공공의 적이라도 그 공공의 적을 만들었던 개국공신이 바로 이준석이에요. 똑같은 놈들이에요. 안철수가 사실상 이제 존재감 없이 사라지니까 이제는 이준석을 민주진영에서 어리석게 키워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다음 대선에서 이준석이가 대선 후보로 나오면 어떻게 돼요? 여론조사 했더니 이준석이가 7%가 나온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준석이가 중간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려고 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 이런 지랄을 하는 겁니다. 왜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정권을 쥘 수도 있고 윤석열을 탄핵할 수도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기 정치하고 지 살라고 이준석에게 손을 내미는 구걸의 정치를 하냐고요. 그럴 바에 정치 은퇴해야죠. 제가 보면 안철수가 사실상 이제는 안철수는 어떻게 보면 셀프 지지율 깎아먹기 1인자거든요. 안철수가 2012년 문재인 당대표랑 그 당시에 대선 경선을 했을 때 여론조사하면 50% 정도 나왔었어요. 문재인 대표보다도 여론조사에서 높은 적이 있었어요. 안철수는 1년에 5%씩 까먹어갖고 지금 5% 됐죠. 자기 지지율은 1년마다 5%씩 떨어지면서 엄청난 셀프 지지율을 깎아갖고 이제는 사실상 안철수는 대권 후보 경쟁률 하면 거의 지지율에서 밀려나 있죠. 그렇죠? 제2의 안철수를 만드는 거예요. 민주당이.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 내가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하냐면 80 먹은 저희 어머니가 이준석이 젊은 애가 똑똑하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80이 넘은 저희 노모께서 이준석이 젊은 애가 똑똑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깜짝 놀랍니까? 그렇죠. 이준석이는 신당이 아니라 국힘 이중대예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준석이는 신당 차리는 게 아니라 국힘 이중대를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이준석의 어떤 창당이 결국은 중도층의 표를 가져가고 비례의석 차지하죠. 국힘당의 위성정당에서 비례의석 차지하죠. 어떻게 되죠? 민주당 손해죠. 이제 심각성을 아시겠어요? 이준석의 비례정당이 창단되면 거기서도 지지율 한 10% 만들고 10석을 가져가죠. 국힘당 위성정당이 또 10석을 가져가죠. 민주당은 뭐 하는 거예요? 민주당 위성정당 만들어도 여기저기서 뿔뿔이 흩어질 거 아닙니까? 이준석은 그냥 성공 아닌 일배예요. 성공 아닌 일배. 그리고 국힘당에서 성매수 사건으로 징계받은 놈이에요. 지금 이준석이 사건도 아마 검찰에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빨리 수사를 안 하잖아요. 특히 이준석이가 2030의 표를 의외로 많이 가져갈 수 있다는 게 위기감을 느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대에서 심각한 얘기 하나 해줄게. 제가 늘 정치를 분석하고 지지율을 보면 20대에서 지난 대선까지만 해도 윤석열을 지지를 했어요. 이재명 당대표보다 윤석열을 더 지지했습니다. 근데 지금 20대에서 윤석열의 지지율이 10%대예요. 18%인가 19% 나와요. 20대에서. 왜 그럴까요?
이준석 영향이에요. 진짜예요, 이거. 이준석과 윤석열의 싸움이 결국은 20대의 지지율이 윤석열에게 반감을 가지고 윤석열의 부정평가가 높은 거예요. 그렇죠? 이준석에게 부정평가, 이준석과 윤석열이가 대놓고 지금 파이트 하고 있다 보니까 윤석열을 지지했던 20대들이 저 뭐냐라고 하면서 대거 윤석열의 부정평가가 올라간 거예요. 그것도 있고 거기에 30대도 영향이 있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윤석열의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힘당 비주류나 이런 사람들이 자꾸 이준석이를 끌어들이라고 하는데 윤석열과 윤핵관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뭐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리고 뭐 이준석을 민주당에 데리고 와갖고,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반윤연대는 허상이다. 적어도 반윤연대를 하려 그러면 적어도 윤석열 정부와 목숨 걸고 싸웠던 민주 진영 사람들과 해야 된다. 그렇죠? 저렇게 박근혜 키즈로 정치 입문한 독재 정권의 새로운 미래의 엘리트 일베들을 과 무슨 연대를 하냐. 반윤 연대를 해더라도 우리 시민사회와 민주당이 연대를 해야지 어떻게 윤석열의 핵심 개국공신들과 연대를 하냐. 아무리 윤석열이 싫다 그래도 그건 아니다. 쟤네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한다. 늘 그렇게 당하도 아직도 순진하게 윤석열 탄핵할 때 이준석이 동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냐? 절대 안 한다. 왜? 지가 만든 정부인데 지가 탄핵한다는 게 지 스스로가 모순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준석이는 나중에 대통령을 꿈꾸는 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탄핵의 밑그림에 끼고 싶지 않은 거죠. 이준석은 이번 총선에 국힘당과 윤석열과 같이 도매급으로 죽여놔야 돼요. 더 이상 띄워주는 짓 하지 마라. 피가 거꾸로 속는다. 그런 얘기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심층분석 여러분들에게 어떤, 물론 다 저의 일방적인 주장이에요. 저의 일방적인 주장인데 여러분들도 공감하는 내용인지, 저는 오로지 민주당의 승리, 우리 민주 진영이 적어도 정체성을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윤석열이 싫다 그래갖고 결국 우리와 맞지 않는 정치적 사상과 이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손을 잡으면요, 결국은 그게 더 큰 화를 부르더라고요. 그렇죠? 지금은 우리가 어떤 놈 나쁜 놈 하면서 같이 손가락질을 하지만 결국은 손가락질하는 이유가 다 다른 거예요. 이준석이는 내가 네 정부 만들어줬는데 나를 나를 팽시켜라고 하면서 복수의 마음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너의 그 처신에 대한,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준석이는 언제든지 자기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국힘당에 입당할 놈입니다. 그렇잖아요? 이준석이는 언제든지 자기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국힘당에 탈당을 안 하는 놈이에요. 이준석이는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걸 절대 잊지 마세요. 알겠죠? 이준석이는 아직도 국민의힘 소속이에요. 왜 우리가 국민의힘 소속의 정치인을 키워줍니까? 잘못된 생각이다. 그런 말씀드립니다.